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강진우는 희미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진우의 심장을 천천히 조여오는 듯했다. 한때 강인했던 할아버지의 몸은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처럼 보였고 거친 숨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는 절망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우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를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모습은 진우가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팀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였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지금 느끼는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진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빗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아른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그의 흐릿한 눈물처럼 보였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어둡고 후미진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쓰레기통이 나뒹구는 지저분한 골목의 구석에서 그는 무언가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지만 곧 그것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낡은 상자 뒤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얇은 옷차림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깊은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이는 진우를 보자 더욱 몸을 움츠렸다. 진우는 순간 망설였다. 지금 그는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슬픔만으로도 버거웠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 역시 저렇게 세상에 혼자 버려졌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아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코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조금은 경계를 푸는 듯했다. 진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큰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이의 침묵 속에서 진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따뜻한 안식처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작은 깃털 같았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 전보다 차분해져 있었다. 그의 아파트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를 씻겼다. 그리고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를 찾아 입혀주었다. 헐렁한 티셔츠는 아이에게 원피스처럼 보였다. 진우는 주방으로 가 서툴지만 정성껏 따뜻한 수프를 끓였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꽤나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식사를 하는 내내 진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 모습에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앞으로 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소라. 강소라 어때? 오늘부터 내 이름은 소라야. 그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이 작은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끈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의 작은 소망이었다. 소라는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진우는 그런 소라의 옆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피곤했는지 소라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진우는 잠든 소라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앳된 얼굴에는 아직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 같았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오랫동안 소라를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세상에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예고 없이 들어와 있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혼자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절망적인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아이는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텅 비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소파 옆에 웅크리고 앉은 채 잠에서 깼다. 밤새 뜬 눈으로 소라를 지켜보다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낯선 환경에 아이가 불안해할까 걱정했지만 소라는 소파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래개로 향했다. 그는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아는 사람에게 잠시 맡길까도 생각했지만 아이의 경계심을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소라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에게 아이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소라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소라는 처음 와보는 병원의 풍경이 낯선 듯 진우의 뒤에 숨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에 대해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소라를 바라보았다. 쇠약해진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소라 역시 말없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할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이 비쳤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격렬한 기침과 함께 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병실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침대 옆의 모니터에서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진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할아버지, 그가 외치는 순간 그의 손을 뿌리친 소라가 침대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작은 손을 할아버지의 가슴 위에 가만히 얹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라의 손바닥에서부터 엷은 우유빛의 빛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진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죽였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놀랍게도 소라의 손이 닿자 할아버지의 격렬한 발작이 서서히 멎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점차 편곤을 되찾았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고르게 변했다. 굉음을 내며 울리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이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진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소라야, 방금 그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하지만 그의 온몸은 방금 느꼈던 신비로운 온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의식조차 희미했던 할아버지는 이제 눈을 뜨고 진우와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고 미음이지만 스스로 음식을 삼킬 수도 있게 되었다. 담당 간호사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며칠 후 주치의인 최민준 과장이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차트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일시적인 호전 현상일 뿐입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오만함과 냉소적인 태도가 가득했다. 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인 최민준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변화는 분명 소라와 관련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소라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우는 매일 소라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다. 가끔씩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의 병세를 나타내는 혈액 수치가 극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최민준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다그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모르는 약이라도 투여한 겁니까?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런 최민준을 차분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병원의 지시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최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는 듯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이 비과학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아이의 몸, 어디에 그런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그만큼의 불안감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이 기적은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 그는 굳게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라를 지켜내겠다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아이를 위협할지 모를 모든 위험들로부터 이 작은 천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결심이 앞으로 그를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지를.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특히 기적과 같은 일은 더욱 그랬다. 강진우 할아버지의 회복에 대한 소문은 병원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소문은 날개가 달린 듯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내 병원 밖으로 새어 나가기 시작했다. VIP 병동의 그 환자분 말이야.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대. 분명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식사도 하신다더라.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이 도왔다고 말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소문은 언론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한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 병원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특종의 냄새를 맡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탐문했지만 병원 측의 함구령 때문에 이렇다 할 정보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았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 기자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평범한 방문객과 목적을 가진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고 병원을 드나들 때마다 더욱 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기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들이 자신과 소라를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인 제네시스 파마의 귀에도 들어갔다. 제네시스 파마의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냉혹한 분위기의 윤 이사가 최민준 과장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지분을 가진 제네시스 파마의 임원들 앞에서 의사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할아버지의 의무 기록과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명백한 호전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의 보고를 듣고 있던 윤 이사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윤 이사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익이었다. 원인이 무엇이지? 새로운 물질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료 기술인가?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네시스 파마는 현재 수조 원을 투자하여 세포 재생과 관련된 신약을 개발 중이었다. 만약 이 기적이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된다면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반대로 그것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터였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윤 이사는 보안 팀장에게 명령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 손에 넣어야 해.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순간부터 강진우와 소라는 거대한 기업의 사냥감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그들을 향해 뻗어오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파마의 정보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진우의 채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고 그의 통화 기록을 해킹했으며 그의 집 주변에 감시 인력을 배치했다. 그들은 진우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다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를 더욱 까다로운 상대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진우가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작은 아이였다. 진우는 자신을 향한 감시의 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집 앞에 며칠째 주차되어 있는 낯선 승합차. 통화를 할 때마다 들리는 미세한 잡음,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아파트 주변을 확인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소라는 천진난만했다. 아이는 이제 진우를 잘 따랐고 가끔씩 희미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진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수줍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큰 사람과 더 큰 사람,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진우와 할아버지, 그리고 소라 자신이었다. 진우는 그 그림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의 순수한 세상을 지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시팀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소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그들은 소라의 손에서 빛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할아버지와 접촉하고 난 후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 확인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기적의 근원이 바로 저 6살짜리 여자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는 즉시 윤 이사에게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소라의 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맑고 순수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 이사의 눈의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자 걸어다니는 신약이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제 관찰은 끝났다.
그 자산을 확보하도록.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작은 아이의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제네시스 파마의 추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대담했다. 합법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의 계획은 아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후 공권력을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윤희사의 냉혹하고 계산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전이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진우가 소라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애써 평온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주려 노력했다. 소라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는 인터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여성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미혼 남성과 미등록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진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황하며 문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그의 감각은 상대의 미세한 허점을 포착해냈다. 여자의 미소는 부자연스러웠고 남자는 인터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진우는 문 너머에서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는 솔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소라야,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아저씨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소라는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보안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살짝 열었다. 신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로로 접수된 신고인지 궁금하군요. 진우가 차분하게 묻자 남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초조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 상황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는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깨로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굉음과 함께 보안 체인이 끊어지고 문이 활짝 열렸다. 남자와 여자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동시에 계단에 숨어 있던 다른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우를 제압하려 했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클로로포름이 묻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진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온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장에서 단련된 특수부대 요원의 냉혹한 살기가 자리 잡았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문에 처박았다. 동시에 몸을 숙여 두 번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진우의 몸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치명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좁은 현관의 지형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포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상황은 1분도 차에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건장한 남자 4명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몸에는 거의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자들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그들의 몸을 뒤져 위조 신분증과 마취제 그리고 소형 무정이를 찾아냈다. 그는 곧장 소라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소라야, 괜찮아, 문을 열자. 소라는 겁에 질린 얼굴로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다독였다.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소라의 존재와 능력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거대 기업인 제네시스 파마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아동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진우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최소한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현금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소라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다. 그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방금 전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그의 조용한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든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이제 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라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거대한 탐욕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강진우의 도피 생활은 낯설고 고독했다. 그는 소라를 데리고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했다. 그의 깔끔했던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삐걱거리는 침대, 희미한 조명, 그리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음까지. 그는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매 순간 창밖을 확인했고 작은 소리에도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소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가 주는 음식을 먹었고 그가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다녔다. 아이의 깊은 신뢰는 혼돈 속에서 진우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네시스 파마의 사무실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를 확보하러 보냈던 전문팀이 아마추어처럼 당했다는 사실을 윤 이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팀장의 보고를 통해 강진우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더욱 분노했다. 고작 전직 군인 하나에게 당했단 말인가. 그들은 강진우를 너무 얕보았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힘은 개인의 무력과는 차원이 달랐다. 윤 이사는 즉시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경찰 상층부에 압력을 넣었고 강진우를 아동유괴 용의자로 지명수바에 내렸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범죄자가 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를 쫓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진우의 얼굴과 함께 소라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데리고 도주 중인 위험인물이라는 자막이 그의 얼굴 위를 덮었다. 진우는 모텔방의 낡은 텔레비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너무나 쉽게 진실을 왜곡하고 힘 있는 자들의 거짓말을 믿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방역을 준비해야 했다. 주먹이 아닌 정보로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여러 개의 대포폰을 이용한 복잡한 통신 과정을 거쳐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지훈. 그는 진우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특수부대의 동기이자 부대 내 최고의 해커였다. 제대 후 그는 작은 보안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실력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 있었다. 진우는 약속된 장소에서 몇 년 만에 지훈을 만났다. 그는 지훈에게 소라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 제약회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아이를 노리고 있으며 자신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훈은 진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진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뭘 하면 되지?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편에 서주었다. 진정한 전우에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제네시스 파마와 최민준 과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철옹성 같았던 기업의 보안망이 하나씩 뚫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지훈이 찾아낸 정보들을 분석하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은 제네시스 파마의 내부 R&D 서버에서 프로메트스라는 이름의 극비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했다.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위적인 세포 재생을 통한 불치병 치료제 개발이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일을 깊이 파고들수록 끔찍한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제네시스 파마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종결시켰다. 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 익숙한 병명이 들어왔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앓고 있는 희귀병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역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패가 낳은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이 싸움은 이제 소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최민준 과장이 윤 이사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에서 나왔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직후에 작성된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외부의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완벽한 세포 재생 현상 관찰됨. 이는 프로메테우스가 목표했던 결과와 일치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소라를 원했다. 실패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줄 살아있는 열쇠. 그들은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인간들이었다. 진우유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엔내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망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강진우와 박지훈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진우의 대포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다. 진우는 지훈에게 눈짓을 보낸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침착하고 오만한 윤 이사의 목소리였다. 강진우 씨, 당신의 끈질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영상 속에는 낯선 흰색 방의 침대에 묶여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1시간 주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장소로 아이를 데리고 혼자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마지막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게 될 겁니다. 윤 이사는 할아버지의 목에 차가운 주사기를 겨누며 협박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왔다. 지훈이 미친 듯이 통화 경로를 추적했지만 이미 상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지만 순순히 소라를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자신이 직접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할아버지를 구출하는 동안 지훈은 외부에서 제네시스 파마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전투였다. 약속된 장소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진우는 소라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다. 공장 주변에는 제네시스 파마의 사설 경호팀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순순히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소라를 보호하는 척하며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이를 감쌌다. 공장 내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비밀 연구소였다. 차가운 금속과 강화 유리로 이루어진 공간은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가장 중앙, 유리벽 너머에 할아버지가 인질로 잡혀 있었다. 윤 이사와 최민준 과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 강진우 씨, 당신의 어리석은 저항은 여기까지요. 윤 이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최민준에게 눈짓하며 소라를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최민준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솔에게 다가갔다. 진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구소 내부의 구조와 경비 인력의 위치, 그리고 비상 탈출로를 빠르게 파악했다. 최민준의 손이 소라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진우는 숨겨둔 소형 통신기를 통해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의 신호와 동시에 연구소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모든 전력이 차단되고 비상등이 붉은빛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견고했던 전자 잠금 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열렸다. 그리고 연구소의 모든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의 사진과 은폐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혼란이 연구소를 지배하는 순간 진우는 야수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포위하고 있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훈련된 살인병기의 움직임은 예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윤 이사는 소라를 인질로 잡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의 손에는 마취제가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의 목숨은 없어. 그가 비겁하게 외쳤다. 공포에 질린 최민주는 뒷걸음질 치다 진우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순간 침대에 묶여있던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소라의 치유 능력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던 그는 자신의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 옆에 있던 의료 기기들을 바닥으로 쏟아냈다. 굉음과 함께 기기들이 박살나면서 윤 이사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진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윤 이사의 팔을 꺾고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이 보낸 자료를 받은 경찰과 언론이 연구소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진우는 울고 있는 소라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그는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아이의 눈을 가려주었다. 길고 긴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상처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제네시스 파마의 비밀 연구소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박지훈이 유포한 자료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기업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언론은 연일 제네시스 파마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과 살인 은폐의 의혹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강진우는 지훈이 소개해준 양심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그는 소라의 신비한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이 제네시스 파마의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 고발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소라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기에 경찰과 검찰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윤 이사와 최민준을 비롯한 제네시스 파마의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제네시스 파마는 천문학적인 소송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진우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바로 솔에게 평범한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라가 제네시스 파마의 또 다른 범죄에 휘말렸던 고아라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소라의 정식 후견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소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에서 강소라라는 이름의 평범한 아이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져 남은 치료를 받았다.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사라지자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우와 소라를 발견한 할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힘껏 껴안았다. 진우는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복잡하고 차가운 도시를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다. 그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평화로운 환경과 사랑 속에서 소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밝은 웃음이 피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소라가 할아버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연 것이다. 할아버지. 그것은 소라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진우와 할아버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상의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다. 그날 이후 소라는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이다. 어느 날 밤, 잠든 소라를 확인하고 나온 진우에게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진우야, 소라는 보통 아이가 아니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 한 가지만은 확실하구나. 저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내려온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는 저 아이를 평생 지켜주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진우는 솔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라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진우는 그런 소라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물론 그는 알고 있었다. 소라의 비밀은 여전히 그들이 안고 가야 할 숙제이며 세상의 탐욕이 언제 다시 그들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소라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